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게 참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남긴 일이 있어서 한번 사연을 정리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재작년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재작년은 제게 여느 때와 별다를 것 없는 그런 평범한 한 해였습니다. 이미 직장에선 은퇴한 지 오래인지라 자식놈들이 주는 용돈 받아가며 조금씩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혼자가 된 지 꽤 됐는데 처음엔 아내 빈자리가 너무 크고 나이에 안 맞게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랬지만 이런 것들도 다 시간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그나마 가끔씩 자식과 손주들 보러 서울에 가는 거, 그리고 오래도록 연락하고 있는 친구놈들 몇 명 봐서 술 한잔 하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소 전화하는 일도 잘 없고 심지어 걸려온 전화가 모르는 번호라 긴가민가 하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철 핸드폰입니다. 현철이냐?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 핸드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를 않은데. 나야, 나 상덕이. 갑자기 전화해서 깜짝 놀랐냐? 전화의 주인공은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말 과장 좀 보태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던 친구였죠. 연락 끊긴 지가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무슨 이유로 전화했는지 물어볼 새도 없었어요. 그저 옛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입만 멍청이 벌리고 있다가 급하게 용건을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 녀석은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면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얼굴 보는 것쯤이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라고 했습니다. 겸사겸사 이야기도 들을 겸 오랜만에 만나니까 제가 소주 한 잔 거하게 싸겠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를 만났어요. 서로 젊을 때가 마지막 모습이라 쭈글쭈글 할아범이 되어가지고는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옛날 얼굴이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충 어떻게 살았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그런 안부들을 물으면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어찌저찌 웃는 얼굴로 대화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친구 녀석 얼굴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군요. 말없이 술만 꼴딱꼴딱 마시고 고기도 잘 안 주워 먹고 고기를 좀 먹어보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너도 많이 먹어 라고 하고는 다시 소주를 들이키기 바빴습니다. 애초에 처음 전화를 받을 때부터 느낌이 약간 좋은 일이라거나 아니면 단순히 옛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하고자 전화했던 느낌이 아니긴 했는데 얘가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제 앞에서 계속 소주만 마시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술만 마시면 되겠어? 무슨 일이니 대체? 이렇게 얼굴까지 보자고 한 거면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편히 얘기해봐. 제가 먼저 멍석을 깔고 나서요. 친구는 소주를 내려놓고 한숨을 푹푹 쉬더니 드디어 본론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이런 부탁하는 거 민폐인 거 모르는 건 아닌데 혹시 자네 1억만 빌려줄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 뭐 사람 사이에 부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돈 문제가 제일 크죠. 어느 정도 저도 예상하고 있긴 했어요. 다만 그 액수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금액과는 많이 달랐죠. 저는 많이 빌려달라고 해봐야 몇 천만 원, 적게는 몇 백만 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억이라 그 돈이 왜 필요한지는 알려줄 수 없는 건가? 미안하네.
내가 지금은 용기가 안 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어.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나한테 빌려줄 수 없을까? 도박 같은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나한테 지금 1억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말이 끝나고 친구 녀석은 다시 소주를 들이켰고 저도 묵묵히 무언가를 생각하느라 함께 소주잔을 들었어요. 이유도 묻지 않은 상태로 1억을 빌려줘야 한다니. 사실 그 친구 자체만 생각하면 이유를 알든 모르든 충분히 빌려줄만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향 동네 친구예요. 서로 완전히 깡시골에서 태어나 산옥위에 저와 친구 집을 포함해 딱 4집밖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아마 어지간히 지방에 사신 분들, 시골에서 사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도 저만큼 깡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또래 애들도 별로 없고 학교도 가라면 좋게 몇 시간은 걸어야 하는 그곳에서 친구는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둘 다 날적부터 그 동네에 살았고 아무래도 가구 자체가 적은 동네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집마다 몇 명이 사는지, 그 집 숟가락이랑 젓가락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부모님이 아는 사이였어요. 자연스레 저희는 친형제처럼 커왔고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친구가 생기긴 했지만 서로만큼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동네가 같다 보니 학교 자체는 같은 학교로 배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친구랑 맨날 같이 가겠다고. 우리 동네 입구에서 매일 새벽 6시에 만나는 거다. 라고 약속을 하고서는 정말 하루도 안 빼먹고 6시에 입구에서 만나서 함께 학교까지 거의 2시간을 걸어갔어요. 학교까지 가는 버스 같은 것도 애매했고 어차피 같이 가니까 가면서 혼자라 심심할 일도 없고 그걸 3년을 하니까 안 그래도 이미 이전부터 충분히 많이 친했는데 중학교 졸업할 쯤 돼서는 정말 부모님도 모르는 서로의 비밀을 둘은 다 알 정도였죠. 그 외에도 어디 놀러 가는 일이 있으면 꼭 같이 가고 그렇게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분을 유지했어요. 그땐 서로 여자친구 같은 것도 안 사귀었어요. 뭐 애초에 사람이 적으니까 여자친구를 사귀기 힘든 환경이었다곤 해도 그냥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저희의 우정이 정말 평생 이렇게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평생 지금처럼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는 거다. 알았지? 한창 때의 남고생 치고는 유치한 약속이었지만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친하게 지내자고 맹세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멀리 이사가게 되면서 저희는 예전처럼 만나지 못하게 되었죠. 딱 20살이 되던 해, 친구네 집이 예전보다는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서울까진 아니고 동네에서 많이 떨어진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엔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렇게 헤어지면 오랜 기간 얼굴 한번 보지 못할 게 뻔했지만 그렇다고 이사 간다는 걸 이사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제가 친구 녀석 이사 가기 바로 전날 친구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친구인 거 알지? 나 잊으면 안 된다 너. 그때 친구도 절 마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야. 비록 지금까지처럼 얼굴을 자주 보거나 함께 다니지 못하겠지만 내가 꼭 언젠가는 연락할게. 친구 녀석과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잘 돼서 멀리 가는 것인 만큼 저는 친구를 응원했어요. 제가 없어도 그리고 제 입장에선 친구가 없어도 우린 서로 알아서 자기 길을 잘 갈 것이고
친구 말대로 언젠가는 분명 연락할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약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 설마 5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연락했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는 그 친구가 참 자주 생각났어요.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그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예전에 상덕이랑 참 재밌었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나고 전화번호도 무엇도 몰라서 연락할 수가 없지만 왜 그렇게 안부가 묻고 싶은지 몇 안 되는 동창 친구들에게 너 혹시 상덕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냐? 라고 물어봐도 그 친구들 역시 제 친구의 근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묻는 저에게 야, 상덕이는 현철이 너랑 제일 친했잖아. 네가 알지도 못하는 상덕이의 근황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누구보다 믿고 좋아했던 제 오랜 친구를 차차 기억에서 잊어갔어요. 물론 나이가 먹은 후에도 가끔 떠오를 때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얘네 키워서 장가 시집 보내는 거에 바쁘다 보니 친구 생각이 난다고 해도 그건 잠깐이고 다시 현실을 살기 위해 아등바등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조차 흐릿할 시기에 참 신기하게도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고 저에게 1억을 빌려달라 말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비록 오랜 기간 연락하지 못했지만 친구 하나만 생각하면 그까짓 1억 충분히 빌려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수중에 그리 많은 돈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나이 먹고 나선 자식들이 용돈 주고 부모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전 이제 자기들 가정 꾸려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식놈들 용돈 받아 쓰는 것도 참 미안하거든요. 이제 걔는 걔네 인생 살아야 하는데 괜히 나 용돈 주면서 조금이라도 더 저축할 수 있는 건 못하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건 못 쓰고 그러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노후자금을 5억 정도 모아놓긴 했지만 사실 요새 100세 시대 아닙니까? 더 많은 돈을 모아놨다면 자식들한테 용돈 같은 거 안 받고 살겠지만 솔직히 5억이란 돈이 노후자금으로 그리 큰 돈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가집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큰 여윳돈이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1억이란 큰 돈이 나간다는 건 저에게 정말 부담이었죠. 그나마 1억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지.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도 돈 없다고 칼같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친구였기 때문에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전 일단 오늘 소주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지고 1억에 대해선 나도 조금 생각이 필요하니 나중에 연락 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자식놈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높은 확률로 빌려주지 말라고 할 거였기 때문에 오로지 저 혼자 고민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거의 일주일 정도를 생각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오래 끊긴 연락을 다시 되살려가면서까지 저에게 1억을 빌리려 하는 건 뭔가 그만큼 큰 사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그 1억이 없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 천천히라도 갚겠지. 너무 소중한 친구였으니까 그냥 빌려주자. 친구의 사정은 잘 몰라도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1억을 빌려주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50년간 끊겨있던 그 친구와의 추억을 잃어버리더라도 사고 싶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술 마시면서 저에게 1억 빌려달라 했을 때 그 미안하면서도 정말 벼랑 끝에 몰린 듯한 눈빛, 그 눈빛이 계속해서 생각나더라고요.
50년 전 헤어질 당시엔 젊고 총명한 눈빛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변했는지.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그 친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만약 정반대로 제가 그런 상황이었고 친구가 저보다 조금 여유가 있더라면 아마 그 친구는 저에게 망설임 없이 1억을 빌려줬을 겁니다. 그런 믿음도 있었죠. 여기 1억 내가 현금으로 뽑았어. 결심한 다음 날 바로 1억을 현금으로 마련한 다음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날 만났던 그 삼겹살 집에서 또다시 소주와 삼겹살을 먹으며 봉투를 건넸죠. 친구는 봉투 안에 든 1억을 보더니 제 앞에서 엉엉 울더군요. 고맙다. 정말 너무 고마워. 솔직히 안 빌려줘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아이같이 서럽게 펑펑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젊을 때 보였어도 참 놀라운 모습일 텐데 이렇게 다 늙어서 쭈글쭈글한 손으로 눈물 닦는 친구의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 나한테 이야기도 잘 못하면서 이 1억이 그렇게나 필요했을까? 저는 친구를 토닥이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도 큰 돈이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된다네. 아마 너도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었겠지. 오래 연락이 끊겼어도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이야기했듯 상덕이 너랑 나랑 평생 친구지 않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보고 살 건데 그때까지 돈 천천히 갚아도 상관없어.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눈치 보지도 마. 애초부터 그걸 바랐다면 난 이 돈 안 빌려줬을 거네. 친구는 그날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약 1년 정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물론 서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가끔 안부 메시지 정도는 주고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재촉한다면 얼마든지 재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안부 묻는 연락조차 친구에게는 부담이 될까봐 어지간해선 친구가 먼저 연락 오는 것이 아닌 이상 제가 먼저 친구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는 친구에게 일이라도 부담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죠. 애초에 제가 천천히 갚으라고 한 돈이잖아요. 분명 친구는 그런 큰 돈을 허투루 쓸 만한 사람도 아니고 분명 잘 된다며 꼭 보답할 친구였죠. 그렇게 돈을 빌려준 지 약 1년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근 3개월 동안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친구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현철아, 내가 오랜만에 소주 한잔 삼아. 오늘 저녁에 좀 보자. 어쩐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 같은 목소리에 저는 일이 잘 풀렸나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시간 맞춰 예전에 함께 갔던 삼겹살 집에 또 갔습니다. 친구가 먼저 와서는 이미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고기를 굽고 있는 친구의 얼굴은 그동안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주 건강해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50년 만에 처음 봤을 때보단 많이 밝아진 얼굴이었죠. 상덕이 너 얼굴이 꽤 좋아 보이네? 농담조로 던진 말에 친구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큰 가방을 뒤적여서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상하게 봉투가 많이 눈에 있길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처음 1억을 빌려줬을 때 담아줬던 그 봉투와 같은 봉투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처음에 빌려줬던 그 돈인 1억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제가 한참 동안 돈 봉투를 보고 있자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저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봉투도 그대로 놔뒀다고요. 저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제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물었죠. 그래, 이제 돈 갚았다는 건
많이 사정이 나아졌단 얘기지? 그치? 그럼 이제 이야기 좀 해줘라. 대체 왜 1억을 빌려갔는지. 솔직히 너무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 괜히 물어봤다간 자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잘 풀렸다니 이젠 물어봐도 되는 거지? 이전엔 본인 사정상 묻지 말아달라 했고 저도 안 그래도 큰돈 빌리는 친구 입장에서 이유까지 꼬치꼬치 캐물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아무 말 않고 있었지만 돈을 돌려받은 이상 친구가 왜 그렇게 돈을 빌려야 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친구는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너한테는 꼭 이야기해 주려 했어.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친구가 돈을 빌린 건 친구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갑작스레 큰 병에 걸렸다고 해요. 암이나 백혈병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 말로는 엄청 희귀병이라고 했어요. 국내에서는 그 병에 걸린 환자의 사례가 거의 없고 외국까지 나가도 몇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귀병이 제 친구의 아들에게 온 것이었죠. 그래도 친구의 아들이 아직 젊고 친구도 크게 나이 들기 전엔 꾸준히 돈 벌 수 있었으니까 치료를 위해서 돈 들이는 게 아주 어렵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몇 년만 노력하면 아무리 희귀병이라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아버님,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하는 치료는 병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병에 대한 명확한 치료제가 없는 지금은 완치를 기대하셔선 안 돼요. 라며 그 무엇보다 냉정한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 아들놈의 병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나서야 친구는 그제서야 의사의 말을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친구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친구네 집 식구들과 친구 아내네 집 식구들밖에 없었는데 다들 나중 가선 친구를 만류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였으면 된 거다. 넌 이미 많이 노력한 거야. 그러나 친구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뒤바꾸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들을 되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들의 병과 똑같은 사례를 찾아보고 혹시나 치료제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외국에서 아들의 병을 치료한 사례가 생긴 것을 목격한 겁니다. 친구는 어떻게든 그 약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까지 들여오는 걸 포함해서 약 1억 원이 드는 약을 구할 돈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 약은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약이라 진짜 생돈을 내고 사야 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미 몇십 년간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벌어둔 돈을 다 쓴 지 오래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변변찮은 일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들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1억이 있었을 리가 없었죠. 에휴, 정말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친구는 1억을 빌리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렸으나 그 정도 큰 돈은 빌려주기 힘들다며 미안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동창 친구로부터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모양이에요. 친구도 한동안 아들 치료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제가 친구를 잊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친구도 절 잊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듣자마자 문득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연락하기까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의 50년간 연락을 안 하다 오랜만에 한 연락이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면 자기 입장에선 기분 나빴을 것 같다고요. 저에게 전화하고 나서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으면서도 저에게 이유를 묻지 말라고 했던 건 혹여나 제가 자신을 동정할까 봐였다고 해요.
안 그래도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인생인데 그래도 한평생 제일 친하다 생각했던 친구로부터 제 처지를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빌려준 1억이 아니었으면 내 아들 절대로 치료 못했을 거다. 너무 고맙다. 너가 내 아들 살린 거야. 난 너한테 1억만 빌린 게 아니라 내 아들 목숨까지 빚진 거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 꼭 갚으마.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희귀병이 걸린 아들의 치료라니. 제 1억이 친구 아들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전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1억을 모을 수 있었냐고 했더니 친구는 아들이 회복되고 나서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서 일할 힘은 없지만 소개비나 수수료 같은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아들이 아프기 전 사업을 크게 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친구를 도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저에게 1억을 돌려줄 수 있었다고 했죠. 친구의 말을 들으니 제가 오래전 알았던 그 친구가 맞았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런 친구였죠. 그랬기에 아들 병간호로 손을 놓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도 주위에서 도와준 것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친구의 변함없는 인품을 알겠더군요. 솔직히 이 사연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후에 친구를 통해 친구 아들과 만나봤는데 겉만 보면 그런 병이 있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멀쩡해요. 그 아들도 제가 빌려준 1억으로 자신의 치료제를 샀다는 걸 아는지 절 보자마자 너무 감사합니다, 현철이 아저씨 라며 넙죽넙죽 인사하는데 참 겸연쩍기도 하고 옆에서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 친구를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하고